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시간 검색어에서 조국을 밀어내는 이슈메이커 최욱입니다.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그리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의 최경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입니다. 네, 최욱 씨가 실시간 검색어 1위 처음 봤어요. 자주 그래요. 네, 잠깐 있다가 내려오던데. 굉장히 오랫동안. 네. 지금 굉장히 뉴스가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조국 후보자를 제가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네. 제가 1위를 딱 점령했었죠. 왜 올라간 거예요? 대한민국에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네. 검색어에 오르는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모 연예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소환되면서 검색어 1위를 점했죠. 저는 조국 후보자 논란과 관련돼서 뭔가 언급을 한 줄 알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들어가 봤는데 네. 전혀 아니더구만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발언하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으셨나 봤네요. 근데 1위 올라서 실시간 검색어. 근데 뭘 잘해갖고 오른 게 아니라서. 네. 네. 오늘 활약을 제대로 하시면은 또 알겠습니다. 제대로 1위. 네, 오늘 뭐 제대로 제가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제를 사실은 오늘 주제를 조 후보자 논란 관련된 거를 지난주에 최욱 씨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다뤄야 된다. 사석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 저는 토크쇼 제이에서는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논란들, 언론 보도들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8구 개각에 따른 8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8구 개각의 최대 관심 인물은 역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죠. 정치권에서는 개각 발표 이후 조국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앞둔 지난 27일에는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언론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경 기자, 먼저 이 정도의 정치적 공세, 의혹 제기, 언론 보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NS 스타고 화려한 외모, 언변, 그다음에 학벌도 좋고요. 그래서 개혁적 성향이 굉장히 또 도드라지고 자신의 말을 계속 이제까지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가장 주목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한 측면, 내용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과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8명이나 있습니까? 8명인 줄 몰랐어요. 저는 단독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대한 그 조국 의혹이 후보자 없죠. 딸이 무슨 후보자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조 뭐라고 있어요. 네네. 예. 그 정도로 예. 다른 후보자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고. 이름을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예. 어느 부인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령 여가부도 있을 텐데 예. 여가부 누가 어느 부이고 누가 나왔는지 전혀 기억나는 알 수 이름이 없는데 없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인사검증 청문회라는 걸 하기로 했다. 몇 명 후보가 있다라는 중요한 팩트에 대한 전달이 전혀 안 되고 계속 하나의 이슈로만 덮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언론은 저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의례적인데 예측 가능했다라고 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조국 전 수석이라는 분은 현재 예를 들면 집권 여당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석의 경력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제 기존의 이른바 현 집권 세력의 한 축을 구성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주목되는 분이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까 최 기자님도 말씀하신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일단 현 대통령의 이제 신임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것이 제일 이제 크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의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일종의 전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총선이나 아니면 대선이나 이런 식의 것에서 실제로 정치인으로 데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좀 걸러내고자 하는 그런 식의 욕망들이 많이 투여가 돼 있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게 이제 정당, 그러니까 반대당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타겟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분산되는 것에 비해서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 누가 이제 이른바 장사가 될 만한 인물인지 논란이 된다는 게 바로 장사가 되는 거니까 잘 모를 상황이었는데 하나로 집중이 되니까 마침 언론에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소재죠. 그래서 반대당파와 언론 모두가 사실은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그런 재료로서 이제 부상하게 됐다라는 게 현 국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기자분들이 보신다면 의혹이 많은 걸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현실은 상당 부분 언론에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이 예를 들면 목적의식적으로 충분히 분산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분산된 정보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목적의식적으로 타겟을 잡아서 정보를 생산한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만한 의혹이나 아니면 그만한 문제제기의 거리가 없을까?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뉴스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 몰려가고 있으니까. 의혹이 많은 걸 어떡하냐 이 질문에 관해서는 사실 대통령 후보들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리고 정동영 그리고 그 다른 후보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가장 유력했고 그다음에 의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죄로 밝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주 비슷하게 지금 딸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딸을 위장 취업시켜서 유학 중이었던 딸을 위장 취업시켜서 탈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수정 납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세를 인정하고 납세를 다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은 팩트였고 그 팩트에 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도를 했느냐.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도를 했다면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느냐.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신이 빌딩의 주인으로 있던 그 빌딩을 주관하는 회사에 딸을 위장 취업시켜서 딸이 탈세를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다 불법인 것이죠. 근데 그만큼의 보도량이 나왔나라고 하면 2007년도에 그렇게 보도량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린 거는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는 정말 의혹일 뿐인 것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과장된 보도들이 많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주요 언론에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 서울경제가 단독 타이틀을 걸고 조국 민정수석 시절 사모펀드의 75억 투자 약정 기사를 냈습니다. 이후 조 후보자 부부가 편법 증여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했다는 의혹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채무 변제 목적의 위장 이혼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부친의 운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양수금 소송이 채무 변제를 위한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 등이 동시다발로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가 8월 16일 조국 측 다주택 피하려 동생 전처와 아파트 위장 거래 의혹, 문화일보 조국 동생 위장 이혼 의혹, 이웃 주민 부부 함께 산다. 조선일보 부친의 사학재단 돈 빼내려 조국 가족 위장 소송 이혼 의혹, 동아일보 한국당 조국 동생 빚 때문에 위장 이혼 의혹, 한국경제 웅동학원 둘러싼 조국 일가 50억 채무 면탈 의혹 확산,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가장 여론에 관심이 쏠린 것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 장학금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입시 특혜 의혹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조국 딸 2번 낙제하고도 의정원 장학금 받았다. 동아일보 8월 20일에 고교 때 2주 인턴 조국 딸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라는 기사를 내면서 언론들은 조로남불, 조국캐슬 등의 표현을 쓰면서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처럼 단정지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의혹들은? 어떻게? 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 이제 의혹이라고 하면 의혹 자체로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안, 어떤 거기에 대해서 쟁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언론과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쟁점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정말 의혹이고 문제가 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사모펀드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사모펀드의 GP,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운용자를 조국의 배우자가 직접 알았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민정수석 당시에 이 사모펀드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을 팔고 아무런 어떤 그 자기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런 운영에 관여할 수 없는 사모펀드에 우리가 가입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의 운용자가 조국이라는 굉장히 큰 이름, 민정수석의 이름을 다른 사업적인 곳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해상충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으면 그것을 다른 투자, 인덱스 펀드랄지 다른 전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투자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처에 2년 동안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그 2년 동안의 기간에 왜 사모펀드를 해지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이해상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해명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언론에 나와 있는 행태들만 좀 일단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령 언론이 권력의 감시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그 권력 감시를 위해서는 일종의 사실 제공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선택적 정의라는, 이번에 서울대 대자보에도 실렸던 어떤 문구인데요. 선택적 정의라는 부분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고 또 그것을 사실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일종의 던지기 수법이죠. 계속 의혹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보도를 하지 않고 계속 확장하는 어떤 태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매일경제 8월 22일 조국 캐슬 무법장관 조적조 조로남벌 조국발 신조 정치권 유행이라는 이 기사는, 이 제목은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일테면 이게 권력 감시를 위한 사실 제공인지 아니면은 조국 캐슬 무법자가 이런 어떤 유행어들을 오히려 굉장히 좀 유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화제를 끌기 위해서, 저는 일단 뭐 의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선정적인 제목이 클릭수를 유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권력 감시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 정의라는 개념을 좀 자조적으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기사만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쟁점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후에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이 전체적인 형식적인 틀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현재 언론에 의한 검증이라고 하는 대단히 좀 관습화된 말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이른바 검증으로 대체되는, 즉 검증의 과정에서 의혹의 제기는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혹 던지기가 검증의 대단한 중요한 어떤 역할인 양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의혹을 만약에 제기했다면 의혹은 주장이란 말이에요.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후에 더 많은 검증들, 사실 확인의 과정들을 필요로 하는데, 왜 언론들은 의혹을 던지기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던졌거나 남이 던진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하는 과정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의혹 던지기는 되게 쉬운 일이에요. 의혹 던지기는 개연성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법해라고 하는 것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 던져놓으면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이런 일이 있겠네라는 식의 이제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혹을 확인하는 건, 사실을 확인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 던져진 것들 사이에 필연적 연계고리를 찾아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신들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선 해명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해명해라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인데, 자신들이 해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의 과정이 있었어, 병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가 이제 입증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문회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당사자는 언론들이 제기한 그 수많은 의혹들에 하나하나 답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떤 필드, 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던지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의혹을 던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들이 하는 행태는 뭐죠? 확인된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고 새로운 의혹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요.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된 사실들이 이렇게 쌓였을 때 기존의 의혹 던지기가 무책임한 것이었다라는 걸 계속해서 꼬리표를 붙여가면서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혹을 던져서 앞에 던져진 의혹이 확인된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식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검증이라는 그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검증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verify라고 하는 거거든요. verify는 어원을 라틴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veritas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 작업,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던지는 게 아니고 그걸 스스로 큰 픽처, 큰 그림의 진실을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작업이 검증 작업이에요. 그게 탐사보도의 1차적인 작업이거든요. 기본적인 작업이고. 근데 의혹을 던져버리고 나는 몰라라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스캔들 보도 같은 것이죠. 조국 후보 가족들의 추문 따라잡기 보도가 대부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인사검증 보도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의도가 좀 검증에 있는지가 의아한 게 왜냐하면 일테면 계속해서 보도를 던지고 그래서 의혹을 던져서 그것에 규명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된 어떤 수많은 인터넷 기사가 27만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독자라도 난 좀 사실을 알고 싶다라고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검색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수많은 의혹 덩어리지 그것에 대한 어떤 진실 여부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계속 의혹을 부풀려 올려가면 저는 애당초 이런 의혹 기사를 실은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검증하는 게 의도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 이 자체를 흠집내는 게 목표인지 의혹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 이미지를 던지는 게 목표인지 수많은 기사에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좀 근본적인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나오는 거는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기사량이 너무 많고 그리고 위법성의 문제와 가치 판단의 문제와 정서의 문제가 다 혼재돼 있으니까 제가 그 판단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다음에 사실이 확인됐으면 그 확인된 내용 검증해봤더니 문제가 없더라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계속 의혹 던지로 가다 보니까 또 사실을 확인해줘서 그렇게 보도를 하면 마치 편드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먼저 의혹을 제기할 때 그 쓰는 단어들도 말씀하셨지만 캐슬, 금수저, 황제 이런 단어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게 입시 부정이냐 아니냐라고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입시 부정이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고 방송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입시 부정이다, 입시 부정 의혹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캐슬, 금수저 전형, 황제 전형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아주 나쁜 함의를 담아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죠. 이미지만 더 씌우는 거죠. 근데 왜 입시 부정이라는 직접적인 정의를 하지 않느냐? 시스템의 당시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근데 그 시스템의 문제가 팩트로 나오니까 입시 부정으로 몰고 갔던 그 이미지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혹 보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비유하자면 이제 시험할 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어려운 질문들을 쭉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시험 범위가 있겠죠. 예를 들면 공직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시험 범위 안에서 문제시 될 만한 질문들을 던지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은 답을 하는 기회가 바로 청문회라는 기회인데 이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답도 제대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럼 질문을 딱 던졌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들을 사실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사실은 서로 간에 체크를 하면서 내줘야 되는데 답들을 낼 생각은 안 하고 질문만 다 서로 던지기 용쟁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 답이 사실 일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질문들은 사라져야지 마땅해요. 자, 이건 해결된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들이 만약에 타당한 질문인지를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언론의 태도라든가 정치권의 태도라고 하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으면 그건 됐고 이건 어떻게 답할래? 라는 식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건 됐고도 아니에요. 여전히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조차도 답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의혹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뒤에 남는 결과라고 하는 거는 불쾌감이 남아요. 사실은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혹에 대한 답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많이 던져진 불쾌감이 기억에 남고 불쾌감은 부정적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정적 태도를 양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인사검증 보도라는 소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욱 씨가 이렇게 마음이 항상 불편하고 아, 힘들어요. 네, 네. 그렇죠. 지금 저는 이 내일이 아닌데도 자리도 불편하죠. 이 자리도 지금 힘들고.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 방송을 누군가가 보고 아, 쟤네들 뭐 또 조국 편드는 거 아니냐 또는 조국 저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차피 자기 앉은 자리에서 보는 풍경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 그런 부담감을 기자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부담을 이렇게 내 이름 걸고 내 얼굴 내밀고 자, 이 의혹 보도를 합시다. 저 이런 게 의혹입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고 좀 묻고 싶어요. 왜 기사와 그리고 신문사 그리고 어떻게 잘 기억나지 않는 죄송합니다만 기자들이 이름 뒤에 숨어서 비슷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 그 기자분들이 만약 지금처럼 내 이름 걸고 내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여쭙고 싶고요. 그러면은 다른 기자들이 쓰는 기사와 내 기사가 뭐가 다른지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기사에 대한 좀 책임감을 보여주는 기사가 저는 이번엔 좀 보기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을 다른 언론사가 던지면 그 의혹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왜 언론사들은 행동할까라는 합당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쉬워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마련하는 건 두 가지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실 검증의 책임이 생기고요. 사실이 검증됐을 때 의혹이 해소되는 답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정치적으로 쟤는 편드네? 라는 식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그 낙인을 회피하는 방법은 다른 의혹을 자기들이 새로 던지거나 의혹을 키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침 언론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즉 책임도 회피하고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비판성이라는 알리바이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검증이란 이름하에 남의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나오는 거죠. 국민들만 힘들죠. 네. 조 후보자에 쏠린 언론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 취재진이 현장을 가서 직접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수많은 들어가고 그전에는 이 바리케이트를 안 줬어요. 그래서 이번엔 너무 심해갖고 이걸 아예 척벌했다고. 박상기 장관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저렇게 이제 안 했죠. 성공의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과정이 없는 건데 저희는 이제 너무 소극적이라 했죠. 어차피 말하는 거 똑같은 거고 나랑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자들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15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장관들 이렇게 교체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은 거의 여기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건 네, 지난달 26일에 취재진들이 조 후보자를 취재하는 그 현장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뭐 예전에 버닝썬 사건 때 저희가 이제 취재 현장 나가봐서 그때도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어서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최욱 씨도 관련돼서 뭐 집 앞에서 뭐 촬영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봤죠. 네, 뭐 주차한 것도 속보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주차를 조국 후보자가 하는 걸. 네, 뭐 차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그 기사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네이버 포털을 확인을 해봤더니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진 날부터 일주일 동안에 조국 관련 기사량이 5,703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딸 장학금 의혹이 터진 19일부터 일주일간 조국 관련 기사량은 19,689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얻는 정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껏해야 잠깐 이제 그 커멘트 따고 이러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부터 의혹이 해명되거나 이럴 수 있는 커멘트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보 욕구가 아니거든요. 그럼 남는 욕구는 뭘까? 사진과 분위기 파악 욕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혹시라도 찔리면 분위기가 달라져 있겠지? 그 달라져 있는 분위기를 캐치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 정도에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서 얻어진 사진을 가지고 그럼 뭘 할까?
다른 의혹 던지기하고 연관시키는 뭐 방식을 쓸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 여기서는 약간 곤혹스러워하는 사진 찍어놓고 저쪽에서 실제로 많이 의혹이 터진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영상을 얻는 것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외에 아무런 정보적 가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무려 2주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인사청문회 요청안 이 국회로 송달이 된 다음에 그 자료가 보통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자료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 청문위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 그 당사자들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고백하지만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그걸 그냥 다 봐왔어요. 국회 출입 기자들도 그렇고 탐사보도 기자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그날 당일 보통 그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가는 그날 당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에게 다 그게 들어가고요. 예. 볼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주지 않죠. 법적으로는. 통해서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기자들이 보고 조국 후보 자체에 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기사거리가 될 만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도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그게 일어나 버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아니면 그 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의 기사량이 딸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딸의 그 이른바 프레임으로 더 씌워진 입시 부정 또는 시스템의 문제, 그 어떤 중간의 문제인지 어떤 건지는 지금 아직까지 팩트로 확인된 건 없지만 이 딸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면 딸의 입시와 관련된 일에 조국 장관 후보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보도가 나와야 돼요, 후속 보도로. 그런데 그런 보도는 전혀 없단 말이죠. 조국 장관 후보자가 전화를 했달지, 교수와 만나서 어떤 돈이 오고 갔달지, 이런 명확한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없고 2주 동안 딸에 관해서 이게 입시 부정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 보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 찾는 거는 기자들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아니, 최소한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교수에게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아까 진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입시 전문가들이랄지 당시 교수들이랄지 한영 외고 선생님들이랄지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서 당시에 입시 제도가 어땠나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그 사안들도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독자와 시청자들이.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지금 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거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나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검증하는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 시간에 5개, 6개 의혹 기사를 쓰는 게 훨씬 더 많은 클릭질들을 유도할 수 있지. 발품 팔아가지고 그걸 어려운 확인 작업을 해서 딱 나왔더니 문제 없음이라고 만약에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기계 기사가 되나? 우리나라 언론 조건에서 그건 기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투자를 하게 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내밀한 개인정보. 실제로 공직자의 후보가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그 정보를 취득해서 거기에 연관된 수많은 의혹들이나 제보들하고 관련된 것들을 쏟아내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뭐 최경 기자도 이게 조국 후보 관련된 검증인지 딸과 관련된 검증인지 그 기사량에서도 5,703건 조국 관련 기사량은 딸 장학금 의혹이 터진 19일부터 일주일간은 19,689건이 검색이 됐다. 굉장히 큰 확 또 폭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도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 좀 짚어볼까요? 예. 이게 우리가 보통 뭐 요즘은 3만 건이다, 뭐 30만 건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검색 조건을 가지고 어떤 대상으로 이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양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좀 명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연에서는 기간을 일단 8월 9일에서 8월 26일 또는 25일로 이제 정해서 그 기간 동안 기사를 수집을 했어요.
그 대상은 5대 일간지 하고 그다음에 TV 채널입니다. 일단 5대 일간지의 경우에 8월 9일에서 8월 26일까지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가 이제 568건인데요. 조선일보 159건, 동아일보 136건, 중앙일보 122건으로 보수계열 신문들의 보도가 좀 더 많았고 경향신문이 84건, 한겨레가 67건입니다. 이 중에 정책 관련 검증 보도는 15건에 불과했고 도덕성 관련 보도가 154건으로서 도덕성 관련 보도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의혹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변명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책 검증이라고 하는 것도 검증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해내야 되는 기사에 해당하는데 생산 안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9일에서 8월 25일 사이에 지상파 3사하고 종편 4사까지 포함했을 때 메인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도된 양이 약 360건의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이나 정책 후보자 자질을 묻는 것들은 3건, 2건 이 정도의 수준에 불과했고요. 전반적인 비율로 치면은 10배 내지 20배 이상의 보도가 TV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른바 도덕성 검증 쪽에 기사량이 쏟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뭐 전문성이나 후보 자질 면에서 뭐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떨까요? 아니 이게 이제 약간 좀 인사청문 이 제도 자체가 정말 우리 민주주의 제도가 아직 제대로 익지를 않아서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을 검증할 때 FBI랄지 연방수사국과 국세청에서 이런 식의 검증은 미리 합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또는 국회에서 어떤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는 대부분은 다 정책이에요. 아주 큰 스캔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 정책이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취할 텐데 그게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이어서 국가에서 검증을 하는 게 맞아요. 미국처럼 아예 국가에서 수개월 동안 검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량과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그 도덕성에 관련된 것들은 국가에서 그 사람의 경력과 이력을 통해서 검증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책 역량에 관해서는 언론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일종의 언론의 위기까지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하고 거기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또 거기에서 또 생성되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청문회가 늦춰지고 있느냐에 대한 또 문제의식을 가진 어떤 기사나 보도도 저는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검증 장치인데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의혹을 양산하고 그리고 이 의혹을 또 기대해서 또 다른 어떤 도덕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의혹을 더 양산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청문회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왜 안 던지십니까? 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또 이제 제가 관습적으로 자꾸 사용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제 이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현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른바 언론 검증이라고 하는 건 비공식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공식적인 검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식적인 검증은 책임을 지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보면 안 될 것들이죠. 원래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조차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국가가 그걸 들여다볼 권리를 잠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른바 도덕성 검증을 해요. 자, 두 번째, 도덕성이 검증의 대상인가? 저는 솔직히 도덕성이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위법성 검증이 일단 한 가지가 맞고 두 번째가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검증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 청렴이라고 하는 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축적한 부라든가 기타의 이익들이 공직자로서 위배되지 않을 절차와 조건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는 게 맞아요. 도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도덕성 검증이라는 말로 모든 검증이 마치 타당한 검증인 양 만들어낸 것 이것도 사실 언론이 만들어낸 일종의 효과입니다. 환상이죠. 자,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정책 검증이라고 그래 어쨌든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고 치면 도덕성 검증이라는 게 왜 쉬우냐? 보편적인 감성에 소구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확인하고는 별로 무관하게.
세 번째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공격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최근의 경우에는 발언까지도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만 이 사람의 문제를 따질 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정책 검증은 어렵습니다.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져요. 내용이 어렵고 기자들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많고 심지어는 그걸 대중들한테 이해시키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의견이 나뉘어요. 찬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정파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한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그 결과는 나뉘는 의견으로 아마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굉장히 괴롭고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쉬운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의혹의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이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10수년간 벌어진 모든 보수 정부건 그다음에 진보 정부건 간에 모든 공직자 검증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은 대부분 다 도덕성 검증이었어요. 도덕성 가지고 낙마했고 정책 가지고 낙마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도덕성 가지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걸 가지고 기간 동안 버틴 사람들은 통과하는 거고 못 버틴 사람들은 낙마하는 거였었어요. 이게 이른바 언론, 비공식적 기구에 의한 도덕성 검증이라는 말로 당연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 논란에 방아쇠를 당긴 그 보도들 중에 이제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이 부분과 관련된 엄청나게 쏟아진 기사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에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처음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국 딸 2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는 제목 기사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 2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3년간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 규모가 50억 원이 넘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사 내용에는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교수 개인이 재량에 따라 지급한 것이긴 하지만 장학금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동아일보가 다음 날 단독을 걸고 또 고교 때 2주 인턴 조국 딸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동아일보는 2005년에서 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한영외고에 입학한 조 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에 수시 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조 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실험 디자인과 결과 해석을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조 씨가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뭐 젊은 층들이 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20대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기회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딸 특혜 의혹을 다룬 보도는 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장학금 지급이 왜 특혜인지 좀 잘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급 기준을 어겼다든지 아니면은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꿨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와 조국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여기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 이런 부분이 제 눈에는 좀 아쉽게 보였습니다. 글쎄, 그 애매함하고 모호함은 다르거든요. 애매함은 둘 중에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림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가 애매한 거고요. 모호한 거는 기준이 없어서 내가 보면 맞고 네가 보면 틀리고 이런 걸 모호하다고 하는데 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쓴 기사라고 좀 보여져요. 일단은 뭐 중간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수년간 장학금을 독차지한 배경을 두고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독차지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거죠. 네. 현재 가령 장학금이 얼마나 많은 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여기는 없어요. 가령 이 장학금 하나뿐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장학금을 만약 받았다면 그건 독점이 될 수 있죠. 이 독차지란 말은 독점과 바로 연관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면학장학금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성적 장학금도 있고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지만 수많은 장학금 형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장학금 형태가 있고 최근은 또 등록금 환수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학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장학금을 항목을 넓혀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갖고 있는 장학금에 대한 이미지는 성적 장학금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힘든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이 두 가지 이미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장학금이 어떻게 다변화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모호한 의미를 단어를 써서 의혹을 확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를 일단 보면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됐느냐? 검증이 된 것도 없어요. 그냥 면학 장학금이다라고 해서 이 면학에 또 따옴표를 쳐가지고 이건 아주 주관적으로 모호한 장학금이니까 독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상상하십시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실한 기사죠. 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학문을 장려하는 그런 식의 일들인데 저도 이제 교육을 오래 받은 사람이고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종류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서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공부 잘하면 딱 한 명만 딱 어떻게든 받는 이런 식의 장학금의 이미지랑 굉장히 달라져 있거든요. 명목도 너무 많습니다. 뭐 근로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등록금 면제 받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대학원 과정 이상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나 교수가 이른바 펀드레이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디선가 돈을 따와서 내가 내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역량에 따라서 밑에 있는 지도 학생의 숫자가 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외부 장학금의 경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명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과연 몇 사람들이 할까요? 우리나라 인구에서. 우리나라 인구에서 사실은 지극히 소수만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어떤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 당사자랄까 뭔가 자기 이해가 걸려있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죠. 자, 이거를 그러면 부분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전체로 공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말 그대로 통념이 작동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뭔가 이상해, 뭔가 불공정해, 뭔가 특혜가 있어. 그럼 만약에 그런 식의 타당성이 있는 근거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면 단지 장학금을 줬거나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자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체가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꾸 통념에 호소하는 것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일보,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를 내자 그 후에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제목이 참 자극적입니다. 조선일보,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중앙일보, 모든 입시 필기 없이 합격, 조국 딸 금수저 전형. 동아일보, 딸 외고 유학반의 아버지 모임, 논문 교수 조국 한두 번 봤을 것. 한겨레, 조국 딸 의학 논문 쓰게 된 인턴십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 아닌 학부모들 스펙 품앗이,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냈습니다. 어떻게 뭐 이 의혹이라고 하긴 내용들이 거의 뭐 했다더라의 투의 보도들이었습니다. 예. 이게 상황 자체가 고려대학교에 당시 필기를 보는 전형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필기를 보는 전형이 없었고 네. 지금 지원한 전형의 수시 전형이 전체 정원이 845명인데 그중에서 이 학생이 지원한 전형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인데 그게 190명을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845명이 다 수시 전형이었고 그게 원래 필기 시험이 없었고 그리고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은 190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황제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특이한 전형이긴 하네요. 예전에 네. 2009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들어간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학력고사 세대랄지 네. 그렇죠. 수능이 전부인 세대. 지금 너무 현재 오래전 거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은 수시로 대부분 들어가고 정시가 재수생들 위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형을 놓고 그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데스크급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의 데스크급들이나 부장들이 이 전형을 학부모가 아닌 이상 잘 몰라요.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일 수도 라고 말씀하시면 있다라고 안 돼요. 무지의 볼 소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 모든 입시 필기 없이 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굉장한 부정의 이미지를 풍기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모든 입시, 특히 최근에는 필기 없이 합격하는 전형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입시를 하던 당시에도
필기 없이 합격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해서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오히려 그런 전형들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방향에 가고 있었고 그런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긴 봅니다만 수능으로 보는 전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 후보가 만들어서 생긴 전형이 아니라요. 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명박 전형이라는 정부 때 거죠. 입시 사령관 제도를 이게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이것도 따온 제도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 조국을 위해서 맞춤형 금수저 전형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거예요. 또 중앙일보가 네, 필기 한 네. 번도 안 봤다. 조국달 금수저 전형이라는 제목의 기사 안에도 그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 따른 2010학년도 대입을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2007년도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후 수험생 학부모의 스펙 쌓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 목소리는 높아지던 시기다. 네. 그때가 그렇게 들어간 학생들이 많았군요. 그때는 이분들은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던 맞아요. 신문들이에요. 그 당시에 금수저형이 아니고 비판도 안 하던 신문들이고요. 다양성을 높인다, 예. 뭐 이렇게. 이 당시에 사실은 입학사정관제 도입되고 수시와 각종 전형이 생겼을 때요. 이게 지극히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대학 입시 제도가 혼란스러웠을 때일 겁니다.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예를 들면 뽑는 대학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수많은 전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오죽하면 제 주변에 있는 선배 교수님이 자기 그 자식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을 어떻게 합격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입시를 담당하는 보직을 일부러 한번 1년 맡았을 정도예요. 자기 학교에서 어떻게 뽑는지를 자기도 알아야 이제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강남권에 있는 유명한 입시 전문가들이 성장하던 시기가 딱 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맞춤형 케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뽑는 학교조차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들이 만들어졌을 때라는 거죠. 저는 이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썼다면 대단히 악의적이고요. 예. 모르고 썼다면 사실은 그 모르는 건 이제 무지의 소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극히 일부에게만 그 사정이 납득될 수 있는 정보를 그것도 맥락이 달라지고 사정이 달라진 현재의 전체의 어떤 이슈로 딱 떠오르게 만들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던 통념과 고정관념으로 이것에 접근하게 돼요. 네. 그러면 사실은 언론은 사실 이 보도를 다룰 때 원래 더 조심했어야 되는 그런 보도임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근데 외려 조심하지 않은 보도했고 심지어는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죠. 일부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펙 쌓기 경쟁이 너무 본격화되고 심각해서 오죽하면 외부 수상 경력을 다 빼는 것으로 또 전형이 바뀌었어요. 아마 지금 입시를 치르는 학부모님들도 이건 또 조금 다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이미 알려진 이야기예요. 너무 복잡한 입시 전형이기 때문에 정말 입시 담당자들 뭐 저도 입시할 때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되고 오죽하면 훈련 교육도 받습니다. 그 입시 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오해 소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 제가 조금 과도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2007년 입학사정관제도 이후에 대학 입시를 거친 모든 후보자의 자녀들은 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주관성도 굉장히 투영이 되고 가령 최근에는 이거 모든 걸 금지시켰더니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학생들이 스스로 논문을 쓴다고들 해요. 네. 하지만 섀도우 필자들이 또 많아진 형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확실히 그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좀 제공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냥 2007년도에는 입학사정관 제도 지금 우리야 좀 알겠지만 만약에 집에 입학생이 없거나 수험생이 없으면 입학사정관 제도가 뭐야?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제도인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이거는 배타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오히려 선택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사에 오히려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그 위법과 특혜가 있는 것처럼 다른 언론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민들의 이제 정서는 이 법을 어겨서 실망한 게 아니라 법을 지켜서 실망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너무 잘 활용해서. 네,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과는 맞지 않지만 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아니 국민의 정서 때문에 그 어떤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을 논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게 언론의 담론이 된다. 이건 또 다른 다른 문제라고 문제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은 인정하는데 우리가 흔히
보수 언론들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관해서 여론이 주도해서 마치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아주 훌륭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매우 이성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똑같은 식으로 지금 현재 언론이 하는 행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서에 기댄다는 것은 의혹을 부풀리면서 이미지 조작을 하고 그 쌓여있는 의혹에다가 분노를 계속 더 씌우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났으니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이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그쪽으로 진행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후보자의 직접적인 도덕성 지금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국 후보자가 이 입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아무런 팩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시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가 그것을 당시에 서울대 교수였는데 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가 만들어낸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대단히 세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려서 까면 부정적인 정서가 일어날 걸 뻔히 알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공직자거나 정치인이거나 언론이라면,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사실 이 부분을 공개해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감당을 못할 논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상태들이 벌어져요. 이 박탈감과 좌절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에너지를 모아서 제도로 바꾸는 데라도 개혁하는 데 쓰이면 괜찮아. 네. 하지만 한 개인에게 분노가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마녀사냥을 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거 사회개혁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감하고 내밀한 그런 식의 문제들은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다 파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실제 불법성이나 위법적 사례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돼. 그럼 그렇게 해서 무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딱 까놓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고 자 정서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세요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이익이 생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개선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제살 깎아먹기 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도 갚을 수밖에 없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지난달 20일 채널A는 공주대 인턴 면접, 조국 아내 직접 방문. 이런 기사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조 후보자의 장녀가 고3 때 공주대에서 논문을 한 편 썼는데 해당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교수가 조국 부인과 대학 동기이자 서클 친구였다고 보도를 했고요. YTN은 지난달 22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3 때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공주대 연구팀의 성과물이 해외 학술지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중앙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에서 공주대 논문 특혜 의혹에 관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일보는 조국 딸 공주대 인턴 시작 전에 논문 저자 기재 의혹, 서울신문 조국 딸 공주대 인턴 참가 전 이미 논문 저자로 등재, 국민일보 조국 딸 인턴십 지도 교수 선의로 도운 것 덮어달라 이런 따옴표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을 주관했던 해당 교수 언론의 보도 내용에 상당히 참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취재진이 직접 해당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맨 처음에 채널A 기자님이 왔을 때 이걸 쓸 수도 없는 자료였을 텐데 입시 같은 데는 그건 논문도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런데 관례상 검색을 해가지고 전월명하고 이름이 뜨면 실수로 논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런 오해는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앱스트랙트가 분명하다.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자님들이요. 지금에서 이제 터득을 한 건데 기자분들이 이제 그림 전체에서 한 부분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대답을 하고 나면 나머지 그림 안에 이게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저는 몰라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선의로 도운 것, 덮어달라 네. 이런 얘기가 자칫 교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느끼셨겠네요. 2시 반에 누가 잠을 깨서요. 며칠째 왜 이러시냐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내일 중요한 발표도 있는데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끄는 것 같아요. 올 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정말 겁이 나요. 제대로 변명을 해볼 통로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네,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공주대 교수의 이야기를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취재진이 직접 들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공주대 교수님이 이런 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터득을 한 건데 기자분들이 그림 전체에서 한 부분만 물어봅니다. 인터뷰 많이 안 해보신 교수님인 것 같아요. 낚이신 것 같아요. 네, 낚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필요한 답만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해지잖아요. 실제로 기사도 그런 식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제대로 변명해볼 통로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자, 공주대 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일반인들이라면 어떨까요? 기자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심지어 공직 후보자, 한때 민정수석이었던 공직 후보자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발언의 어떤 그 반론의 기회도 사실 별로 주어지지 않는데 인터뷰 대상이 됐던 교수 스스로가 사실 이런 식으로 되게 무력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대단히 악의적으로 봤던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조국 딸 인턴십 지도교수 선의를 도운 것 덮어달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국민일보의 이 보도는 말 그대로 이것이 되도록이면 바깥으로 퍼지진 않았으면, 되도록이면 은폐됐으면, 그거를 막 자기를 가직가랑이를 붙잡고 호소하는 듯한 모습, 이것이 연출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드라마지 기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봤던 우리가 저널리즘사에서 다뤘던 모든 기사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도 여겨져요. 가령 자영업자 어려움을 취재하기 위해서 어려운 자영업자를 찾아간다라거나 일종의 선택적으로 아마 취재 대상을 정하는 건데 이번에는 선택 대상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거기서 이제 뽑아 쓰게 되는 거죠. 일종의 기사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고 사실은 내가 기사를 씀으로써 사실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일종의 통제의 환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그 기사에 좀 보여졌던 행태라고 죄송합니다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저는 언론의 피해자가 되신 사태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반론권이라는 것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반론권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조차도 별로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버려진 기사가 돼버렸거든요. 이 버려질 기사에 지금 공주대 교수님이 저도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굉장히 여러 곤란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기레기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기사를 위해서 그 인터뷰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권한들을 침해할 때 우리가 처음 했었던 용어가 원래 기레기였거든요. 기레기의 행태죠. 이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분의 사생활에도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규명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원하는 대사를 원하는 그 어떤 부분을 뽑기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접근했다는 것밖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주요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정말 너무나 좀 너무 말하기 좀 그런 가짜 뉴스들이 넘쳐났습니다. 최욱 씨가 또 이쪽은 또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딸 포르쉐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혹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포르쉐를 탔다 안 탔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검증 사실 완벽하게 검증했습니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언급해야 돼요 또. 8월 11일에 출연자 김용호 전 기자가 조국 후보자의 재산이 55억 원인데 아반떼가 말이 되냐고 운을 뗍니다. 이 사고 체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뭔지 도대체 이해는 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운을 뗍니다. 그러다가 김용호 전 기자가 제보를 직접 받았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인터넷상에서 이 내용이 쫙 퍼지게 돼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그리고 때려야 뗄 수 없는 민경욱 의원이 연결 짓지 마세요. 연결고리 없어요. 조국 후보자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고 언급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언론들이 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포르쉐 등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확산에 동조하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상에서 떠도는 뉴스들을 기존 주요 언론들이 또 받아 쓰는 거. 네. 거기서만 멈추면 되는데 그냥 그렇죠. 그러려니 하게 되잖아요. 가로세로 유튜브, 연구소든. SNS, 정치인 그리고 언론
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형적인 가짜 뉴스 생산골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무책임한 정보 유포, 소문을 메이저 언론이나 아니면은 기성 정치인이 받아서 그렇다더라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사실로 확장이 돼가지고 다시 또 도는 이제 그런 건데요. 대표적으로 매일경제에 나온 것이 조국 달 오피스텔 거주자 주차장엔 차 10대 중 2대가 포르쉐 이건데 지금 삭제된 기사입니다만 네. 이게 기사의 가치가 있나요? 심지어는 포르쉐다라고 확정하는 것도 아니라 아니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그런 외제차들이 잔뜩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고 나중에는 창피했는지 삭제된 이제 그런 기사인데 그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기성의 언론이나 기성의 정치인이 사실은 그냥 이게 넘쳐나는 그런 어떤 헛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틱하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거를 보도가 양산이 되면 사실로 아예 그냥 찍어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 어제 토론이나 이런 데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런 식의 것들을 근거 잡아가지고 마치 사실이란 주장하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가짜뉴스의 전형적인 양상골입니다. 네. 창피하네요, 정말. 자, 그 결과 조국 후보자의 딸이요. 최초 유포자를 고소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보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얘기가 많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 가족이 투자했던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사모펀드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웅동학원의 법인 재산이 13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던 언론들, 조 후보자가 기부를 하겠다고 밝히자 웅동학원이 빚더미에 오른 빈 껍데기다라고 꼬집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드릴까요? 조선일보 8월 20일에 조국 일가의 땅 테크, 옛 학교 터엔 아파트, 현 부지도 6배 뛰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이 IMF 위헌 이기 무렵인 1998년 학교를 이전하면서 상당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조 후보자와 일가족은 학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재테크 적중으로 현재 학교의 자산은 128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SBS는 온라인 기사 8월 20일 기사를 통해서 조국 가족 운영 창원 웅동학원 법인 재산만 130억 원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재산이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경남교육청이 공개한 웅동학원 기본 자산을 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학교용지, 교사 등 교육용 기본 재산이 60억 9천만 원입니다. 수익용 기본 재산은 73억 800만 원으로 전체 부동산은 134억 원가량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그동안의 소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기부 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 8월 23일 SBS 8시 뉴스 조국이 내려놓겠다는 웅동학원 자산보다 빚 더 많아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부를 진행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웅동학원의 경우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공시를 보면 웅동학원 자산은 모두 127억 원인데 판결문에 드러난 재단 채무는 180억 원이 넘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사 내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 사학의 구조를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아까 그 수익용 부동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학이 굉장히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캠퍼스의 일부를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것에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제 교육부고요. 이게 사학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을 할 때는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학 같은 경우에 오히려 청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학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청산 가치를 따져보면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순자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죠. 장부 가치는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첫 번째 보도,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은 사학이다라고 하는 보도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보도, 첫 번째 보도를 부정하는 빚더미에 앉아있다. 이것은 전혀 자기의 말을 배치하는, 자기의 말을 바꿔버리는 어불성설의 보도죠. 그러니까 무조건 웅동학원에 관해서 비난하고 싶은 것이고 웅동학원과 관련된 조국 교수에 관해서 비난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조국 교수가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 팩트밖에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후보자는 동생의 형이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웅동학원과 동생의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그 소송이 웅동학원이 법적으로 동생에게 마땅히 줘야 되는 소송이었다면, 그런 채무 변제 소송이었다면 웅동학원이 마땅히 돈을 줘야 되는 소송이어서 법적으로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서 피했다라고 하면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는 회피해서 피하는 게 맞죠. 소송비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소송의 전체적인 법적 성격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이게 동생이 돈을 웅동학원으로부터 뜯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웅동학원이 포기를 한 것인지, 그것은 그 수많은 가정과 전제가 있고 정확한 팩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식으로 웅동학원 전체와 그리고 동생의 소송을 아주 부정한 일인 양 보도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언론사를 그냥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다중인격체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건. 독자적으로 뛰는 기자들의 어떤 연합의 아울렛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여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언론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편집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인격처럼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다중인격체로 이제 행동을 한 이제 그런 케이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선택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만각적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생산하는 방식이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정보의 토대를 둬서 버릴 거 버리고 부정할 거 부정하고 새로 만들 거 만들고 하는 식으로 쌓아가는 저널리즘을 한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만각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토대를 두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조국 씨가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형식적으로나마 등기 이사로 있었을 때 과연 학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밝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일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조국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에요. 한 공직자 개인과 책임져야 되는 범위까지를 얘기를 해야지, 마치 무슨 일가라고 해서 모든 걸 털어버리는 것들은 절대로 좀 맞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옛날에 사학법 개정 막았던 수많은 정치인들, 집안이 다 사학재단인 분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학재단을 활용했는지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한번 까보는 거, 저는 그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개혁을 위해서. 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기사가 초반에 좀 나오다가 거의 뭐 다른 거에 묻힌 건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안 하는 건지 파헤칠 의혹,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지. 근데 검찰은 아무래도 이쪽에 좀 조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최영희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모펀드 관련돼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저 예. 웅동학원과 딸 입시와 관련해서는 팩트가 조국이 이사였고 웅동학원의 이사였고 조국은 형이었고 조국은 아버지였고 이 정도의 팩트만 나와 있는 거고요. 조국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시절이라는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 딸이 각각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지속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재산 공개를 하는 동안이에요. 계속 고위공직자로서. 그러면 그때마다 사모펀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모펀드가 이해상충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국 후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웅동학원이나 딸 입시 말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측면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더라도 조국 후보가 조국 당시에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이 들어가 있는 사모펀드로서 어떤 광급공사를 따내는데 그 이름을 이용했을 가능성, 거기에 관해서 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생각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모펀드를 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덱스 펀드랄지 이렇게 전혀 본인이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러면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펀드를 드는 게 합리적이었다, 당연했다. 좀 이거는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보고 언론이 의혹 제기 보도를 집중해야 될 곳은 그 부분일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가 가장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해상충이라는 측면에서도 검증보도에
사실은 꽃은 이해상충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이해상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저는 안 보여요. 제가 그 언론에 만약에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올바른 방식으로 검증 보도를 한다면 사실 이거 이미 2주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도 저는 여러 가지 제기한 것 중에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딱 느꼈던 거의 유일한 케이스가 이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말씀처럼 이해상충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거 중심으로 청문회 하고 그랬으면 저는 이미 현재로서는 다 결론이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바랐는지 그렇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시간의 낭비였죠. 근데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건 물론 이것도 이제 사실은 관련된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짚을 필요는 있는데 사모펀드 자체가 불법이냐면 불법이 아니고 사모펀드의 운영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작 이게 불법성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어요. 공직자윤리법상으로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예방 규정이나 방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약간 공백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지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펀드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거나 이것에 이해상충이 있어라고 낙인 찍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들여다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그냥 좀 주관적인 정서적 관점에서 돌려보면 살을 깊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공직자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라면 이제 백지 신탁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다면은 현재와 같은 이제 논란들을 좀 금방 넘어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논란을 좀 이렇게 야기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살을 깊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도 좀 이제 충분히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앞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운용되어 온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봐야 되고, 근데 현재로서는 이걸 이제 기부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혹시라도 있었을 예를 들면 편법적 증여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은 그 결정을 통해서 예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굳이 더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나 고려대 학생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또 언론들이 사태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신문 죽창 들고 싶다 분노한 대학가, 세계일보 정유라처럼 학위 취소 마땅 고대생들 촛불 든다. 동아일보 박사도 1년 걸렸을 논문인데 2030 조로남불 부글부글. 한국일보 분노 박탈 혐오감 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조선일보 조유라 조로남불 2030의 분노라는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각종 의혹 속에 잦은 사퇴를 해라 이런 여론 재판을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여론 재판을 부추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가령 제목만 보더라도 죽창 들고 싶다라는 건 이제 죽창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자동 환기되는 조국 전 수석의 어떤 말이고요. 그리고 분노한 대학가라고 했을 때 이 대학가 그리고 정유라처럼 학위 취소 마땅할 때 정유라라는 비유어를 썼다라는 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약간의 만들고 있죠. 이렇게 분노를 하라라고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고대생들 그리고 서울대생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조하게 말하면 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대 대자보 전문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서울대 대자보에 대한 대댓글 형식의 다른 대자보도 들여다봤습니다만 일단은 이 세대의 문제를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대학생 청년 세대들을 이제 이를테면은 기성 세대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감성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 자체도 이제 그 대자보에 나와 있는 말처럼 선택적 정의라는 생각이 일단 상당히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근거 없이 굉장히 증폭하고 있으면서 일단 저는 수정하고 싶은 건 정유라하고는 전혀 다른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어떤 이런 비유를 써서 일단 의혹을 확산하려는 또 다른 보도 형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는 기사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제 일종의 이해 당사자들일 수도 있는 분들을 보편적인 청년이라는 용어로 묶어서 좀 만들어가는 일종의 기획성 기사에 가깝지 않을까. 그 의도가 좀 보이는 기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분노를 부정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노는 객관적으로 현존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분노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예를 들면 누군가가 막 악의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음모론으로 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라는 건 분명히 실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노의 실체는 뭘까? 저는 이제 물론 이해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정성에 관련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를테면 내가 가지 못한 것을 왜 너는 가졌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있고 박탈감이죠. 또는 나는 어렵게 얻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쉽게 얻었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화가 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게 젊은 층들한테 있고 왜 그러는지도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정확하지 못한 정보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나 이유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그냥 표출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갈라주거나 잘 받아주거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들이 이제 해야 될 몫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막 지피고 있는 거죠. 막 불쏘시개 집어넣고 불을 지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현 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현 집권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 이제 쓰려고 하는 게 너무 명확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치 세력이나 그러한 언론이 이 분노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면서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일까? 저는 거기에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싶어요. 사실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거든요. 이들은 지피려고만 하지 이것을 수용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분노하고 있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30 세대를 너무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보도함으로써. 예. 근데 이 사태 프레임이 나온 시점 그리고 언론이 받아쓰고 그것을 더 분노를 짚이면서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국민 정서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역으로 언론이 야당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은 정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여당의 후보를 낙마시키고 이 어떤 국면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그다음에 여당이 지고 이런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언론이 동조를 해서 같이 플레이어로 당신은 내려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가 됐다. 그리고 그 선수가 된 것이 마치 정의로운 양 포장이 됐다. 그게 인사검증의 보도의 일환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 선동하는 것처럼 본인들도 선동하는 그런 야당의 기관지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이제 선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사설을 통해서는 이제 사퇴해라, 자진 사퇴해라, 사법개혁 못한다 네. 이쪽으로 넘어갔는데요. 동아일보 8월 20일 35면 사설을 통해서 의혹투성이 법무장관으로는 사법개혁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공약을 마무리 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적임자라고 보기 어렵다. 조 후보자는 속히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기관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문화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국민 거듭 우롱하는 조국 후보 측의 거짓 해명 시리즈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 후보는 거짓 해명 시리즈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이제라도 후보를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국 사회환원 꼼수로 청년들 분노 못 넘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는 게 공직 후보자로서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던 교육자로서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네. 두 가지 논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빨리 사퇴해야 된다. 여기서 빨리 사퇴라는 건 청문회 하지 말고 사퇴해라 이제 이런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나올 얘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디어 사법개혁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의제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라면 지금 해야 될 게 사법개혁이고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가 됐네.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딱 들어봤는데 이걸 얘기한 언론들이 지금 정부의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던 언론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된 패스트트랙 같은 그런 일정에 대해서 대단히 물타기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데들이 그러한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 또는 심지어 현 정부의 사법개혁을 마무리 지을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사실은 이거는 그 적임자 논란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지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청문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자꾸 그 전에 사퇴시키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청문회라고 하는 게 원래 제대로 된 어떤 공적 검증의 자리이고 확증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빨리 열어서 진위 여부를 결정하고 그때 인사권자가 결정을 하건 스스로가 사퇴를 하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될 걸 왜 최대한 빨리, 다시 말하면 청문회 열기 전에 사퇴하다고 할까? 이 언론의 놀이, 다시 말하면 언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당신이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했으니 따라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언론이 공식적인 검증 절차의 필요에 대해서 사실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태도고 현재 정치적 국면을 즐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인사청문회 해야죠. 왜 사퇴를 종용하는지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다면 일단 청문회를 거치고 그리고 검찰 수사 필요하다면 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상식적 수준의 수순인데 왜 그 수순들을 다 전부 다 빼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말하는지 그걸 좀 설득시켜야 하는데 그런 설득은 전혀 없이 사퇴하는 게 굉장히 도의적인 일이냐 이렇게 써놓은 것 자체가 사퇴에 대한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사퇴한다면 이겼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검증하지 못했는데 검증된 거로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그 위법성이 결정적으로 드러났다면 청문회 전에 언론이 사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요구할 수도 있겠죠. 있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굳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서도 만천하에 이제 그것이 입증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청문회가 늘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비공식적 검증이 청문회에서 나와야 검증을 될 대체하고 의혹이 사실을 대체하는 상태. 이게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권력을 발휘할 틈이 발휘되기 때문인 거예요. 특정 정치 세력이 또는 특정 언론이. 언론의 인사검증 보도 되돌아보면 그래도 좀 숨기는 역할을 했던 적이 있긴 있었겠죠? 언제적을 기억하시나요? 언제? 예. 숨기는 게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인사검증보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약간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제도라고 하는 건 한국 민주주의의 되게 독특한 산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사권자의 인사권의 그 행사를 제한하면서 사실은 또 명확히 제한하지도 못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입된 건 2000년 6월에 이제 DJ 시기인데 사실은 YS 시기, 다시 말해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민주화와 함께 사실은 공직자를 검증하고 인선한다라고 하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식적인 인사청문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의 특성상 원래 이제 언론은 굉장히 이제 지켜 세워주는 데였기 때문에 일부러 언론에 흘려요. 자기가 인선하려고 하는 사람의 일부의 정보를 주요 언론들한테 흘려줍니다. 언론들이 막 때리고 해요. 그래서 검증한 결과가 이제 나오면 거기서 논란이 세면은 임명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후보자로 아예 발표를 안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형식들이 있었어요. 그때 언론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경험했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그 전까지는 누려보지 못한 권력이었었고 실제로 그 당시 정부로서는 사실은 공직자 검증에 유효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언론의 일부를 흘려줌으로써 언론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데 상당한 일정한 정기능이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되고 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 단맛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남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은 집중을 하고 그 성공을 낙마를 통해서 성공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 어떤 정부건 간에 그런 식의 이제 태도들이 좀 들어오게 됐고, 물론 뭐 2014년에 문창국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KBS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언론이 검증 기능을 발휘한 어떤 측면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지만 저는 대다수의 사례에 있어서는 사실 언론이 한때 좀 가능했었던 순기능을 이제는 거의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의 그 인사청문회 청은 들을 청자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히어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외되고 빠져 있는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후보자 자신이에요. 후보자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자기의 역량, 자질, 도덕성에 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는 공간이나 시간들이 전혀 없어요. 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게 완전히 배제돼 있고 조국 후보자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 들을 청자는 언론은 후보들에게 들었는가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근데 청문회랄지 인사검증의 본연의 그 자세는 본질은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적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근데 그런 과정들이 완전히 생략돼 버린다는 거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검증의 대상을 이렇게까지 넓혀가도 되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1인의 여러 가지 도덕성 그리고 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불법 혹은 이런 여부들을 살펴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이 범주가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번 같은 사태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가령 가족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공개가 되는 경우는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 보도 그 언론의 어떤 권력 감시 기능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어머니의 집 앞까지 가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이것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되게 좋은 의도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연예계 타블로이드 신문에서 굉장히 추적 보도하고 그리고 잠복 보도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면 인사청문회에 관한 그리고 그 검증 과정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언론 스스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의 인사검증 보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지 뭐 분명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금이라도 좀. 네, 예. 저는 일단 선행돼야 될 거는요. 인사청문회 법이나 제도 자체가 명확해져야 된다. 현재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식 제도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도덕성이나 사실은 청렴성에 대한 명확한 개인적 검증들 과정과 그다음에 거기서 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후보자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책적 경쟁을 거치는 과정이 딱 서야 그래야지 언론의 기능이 이제 자리 잡히게 되잖아요. 현재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불투명하니까 언론이 자꾸 그걸 대체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선다면 언론은 어떤 기능을 해야지 정기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언론이 모든 것들을 막 검증한다고 의혹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떡밥을 던져놓으면 떡밥을 회수할 줄 알아야 낚시터가 깨끗해져요. 근데 지금은 떡밥만 죽어라고 던져놓고 물만 흐려놓은 이제 그런 형태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공식적인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훨씬 더 좋은 정보망을 가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고 제보를 그쪽으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식적인 검증 과정에서 놓친 것들에 대해서 반박과 재반박을 거치면서 확인된 문제와 확인 안 된 문제, 확인돼야 될 문제들을 명확히 나눠주는 쌓아가는 보도를 해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파워 엘리트 사이의 담합을 방지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각제건 대통령제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현재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8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조국 후보 외에는 아무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 나머지 7명에 대한 검증이 소홀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평상시에도 보면 정치인 출신이면은 잘 통과합니다. 청문회 같은 경우. 검증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서로 약점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끼리 이미 타협이 이루어지고 언론도 거기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니까 묶여있기 때문에 검증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안 좋은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능력 없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타협만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파워 엘리트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저널리스트까지 합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 실제 검증이 안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워 엘리트 사이의 담합과 주고받기식의 거래를 방지하는 검증은 충분히 언론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래서 대중적 감성에 어울리는 어떤 것들을 전달할 의무들이 있죠. 분명히 현재의 정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치권이나 엘리트들이 그런 걸 놓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전달할 측면들은 충분히 있으나 그거는 전체에 있어서는 사실은 되게 부분적인 것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맞춰서 그것들을 적절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문회 관련 보도도 좀 주의 깊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언론의 검증 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최경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